전환사채 완전 정복 1강. 전환사채란 무엇일까? 빚이 어떻게 주식으로 바뀔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공시에서 이런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처음 보는 주린이는 이 말부터 어렵습니다. 전환사채? 사채? 전환?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복잡한 계산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전환사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를 이해하려면 채권현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까지 오늘 자세히 공부하면 전환사채 공부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채권은 다음에 별도의 시리즈를 만들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채권 공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전환사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돈은 100억 원.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1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세요. 대신 나중에 원하면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를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빚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사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는 사업에 필요한 1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투자자 김 씨가 그 전환사채를 샀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김 씨에게 받은 돈은 그냥 공짜로 받은 돈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회사의 부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환사채에는 특별한 권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가진 전환사채를 A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이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전환가액이라고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지금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환가액은 뒤에서 별도의 강의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 회사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한 주에 10,000원이었던 주식이 20,000원, 30,000원 계속 올라갑니다. 김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주식은 30,000원에 거래되고 있네. 그러면 주식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 씨가 실제로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회사의 빚이었던 것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빚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 자본 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존 주주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숫자로 보겠습니다. A 회사의 기존 주식이 1,000만 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주식 200만 주가 발행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1,000만 주, 전환 후에는 1,200만 주, 주식수가 늘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라는 피자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1,000만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서 1,200만 조각이 되었습니다.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그대로라면 회사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분 희석입니다. 1강에서 공부했던 유상증자가 생각나실 겁니다. 유상증자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었습니다.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회사가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지금 당장 보이는 주식수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물량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주린이에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의 현재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1,000만 주만 보고 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전환사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앞으로 수백만 주가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주식 수가 전부일까?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은 얼마나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전환사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돈으로 사업이 크게 성장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전환사채를 반복해서 발행한다면 어떨까요? 전환사채 발행, 주식 전환, 주식수 증가, 다시 자금 부족, 또 전환사채 발행, 다시 주식 전환,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분 희석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전환사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발행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공시를 발견하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회사는 왜 돈이 필요한가? 얼마를 조달하는가? 누가 전환사채를 가져가는가?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언제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전부 주식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식이 몇 주나 생기는가? 기존 주주의 지분은 얼마나 희석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돈으로 회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아직은 이 질문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모두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3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회사의 빚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 따라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으로 전환되면 주식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오늘 공부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회사가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세요. 투자자가 돈을 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빚. 그런데 회사가 한 가지 권리를 줍니다. 원한다면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붙어 있는 것이 전환사채, 그리고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지분 희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환사채 공시를 보면 무조건 악재다 또는 호재다 이렇게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왜 발행했을까? 얼마나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돈으로 회사가 무엇을 할까?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빚, 나중에는 주식이 될 수 있는 돈. 그리고 투자자는 현재의 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주식까지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2강. 전환가액은 왜 중요할까?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1강에서 우리는 전환사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전환사채. 영어 약자로는 CB. 처음에는 회사의 빚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몇 원짜리 주식으로 바꿔주는 것일까요? 아무 가격이나 정해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가액입니다. 전환가액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그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은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가 1억 원이라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억 원을 한 주당 10,000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만주입니다. 즉 전환가액이 10,000원이라면 1억 원의 전환사채를 10,000주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전환사채 금액이 같다면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많아집니다. 반대로 전환가액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적어집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이면 10,000주. 그런데 전환가액이 5,000원이라면 어떨까요?
2만 주입니다. 전환가액이 절반으로 내려갔더니 주식 수는 10,000주에서 2만 주로 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존 주주가 전환가액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금액의 전환사채가 더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투자자는 왜 주식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이번에는 시장 주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A 회사 주식이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7,000원이면 살 수 있는 주식을 굳이 10,000원을 기준으로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10,000원, 15,000원, 20,000원, 그리고 30,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전환가액은 여전히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주식이 30,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의 경제적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린이가 한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장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다고 해서 모든 전환사채가 즉시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전환사채마다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다. 그러니 내일 당장 전부 주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시장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 물량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0,000원, 전환가액은 10,000원, 그리고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공시를 열어보고 전환사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환가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는지 전부 주식으로 바뀌면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자주 등장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잠재 주식수. 아직 실제 주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현재 발행 주식수뿐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주식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가 1,000만 주. 그런데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300만 주가 추가될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만 보면 1,000만 주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1,300만 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1,000만 주만 보고 기업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3만 주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환사채를 공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환사채는 지금 당장 주식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실제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단계의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전환가액은 처음 정해진 가격으로 끝까지 그대로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는 전환사채도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전환가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리픽싱이라고 부릅니다. 리픽싱은 전환사채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꺼번에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리픽싱은 다음 강에서 숫자를 가지고 아주 쉽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입니다. 두 번째, 같은 전환사채 금액이라면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아질수록 전환의 경제적 매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환 여부는 전환 가능 기간과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금액은 똑같은데 전환가액이 내려간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난다. 주식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를 볼 때 발행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환가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공부할 때 전환가액을 이해했다면 이제 절반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에서는 전환사채에서 기존 주주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리픽싱, 즉 전환가액 조정이 무엇인지 공부하겠습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3강. 리픽싱이란 무엇일까?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왜 기존 주주는 긴장할까? 이 강에서 우리는 전환가액을 공부했습니다. 전환사채. 10일을 주식으로 바꿀 때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 그 기준 가격이 전환가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도 배웠습니다. 전환사채 금액이 같다면 전환가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처음 정한 전환가액이 끝까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전환가액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리픽싱, 쉽게 말하면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 금액은 100억 원. 처음 전환가액은 한 주당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억 원을 10,000원으로 나누니까 전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100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회사의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10,000원,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인데 시장에서는 주식이 6,000원입니다.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 입장에선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가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이었던 전환가액이 7,000원으로 낮아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픽싱입니다. 여기서 기존 주주는 숫자를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금액은 똑같이 100억 원입니다. 처음 전환가액은 10,000원.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100만 주였습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7,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같은 100억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약 143만 주가 됩니다. 전환사채 금액은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주식은 100만 주에서 약 143만 주로 늘었습니다. 약 43만 주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존 주주가 리픽싱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가 하락, 그리고 조건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 조정. 전환가액이 내려가면 같은 전환사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증가. 주식수가 증가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 증가.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전환가액도 끝없이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에는 발행 조건과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공시를 볼 때는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환가액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조건상 최저 조정가액이 7,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10,000원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7,000원까지 내려갈 경우 주식이 몇 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주식수만 보고 있으면 미래의 희석 가능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전환가액 기준으로 전환 가능한 주식이 100만 주라면 전부 전환됐을 때 1,100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낮아지면서 전환 가능한 주식이 약 143만 주로 증가했다면 미래에는 약 1,143만 주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존 주주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리픽싱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발행 조건이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전환가액 조정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최저 조정가액도 다를 수 있고 주가가 다시 상승했을 때 전환가액을 올리는 조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 공시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자는 전환사채 공시에서 숫자 몇 개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두 번째, 최초 전환가액은 얼마였는가? 세 번째, 최저 조정가액은 얼마인가? 네 번째, 전환가액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면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다섯 번째, 그 주식수가 현재 발행 주식수의 몇 퍼센트 정도인가? 특히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잠재 주식이 10만 주라고 해도 현재 발행 주식이 10억 주인 회사와 현재 발행 주식이 100만 주인 회사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주가 나온다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주식수와 비교해서 얼마나 큰 물량인가를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처음 공부하면 리픽싱이라는 영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전환가액을 다시 맞춘다. 특히 주가가 내려갔을 때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리픽싱은 전환가액 조정입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갔다. 전환사채 금액은 100억 원으로 똑같다. 하지만 전환 가능한 주식은 100만 주에서 약 143만 주로 늘어난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전환가액만 보면 안 됩니다. 최저 조정가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몇 주까지 생길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전환사채 공시에서 리픽싱을 발견했다면 이제 겁부터 먹지 마십시오. 숫자를 봅니다. 전환가액은 얼마나 내려갔는가? 주식수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이 세 가지를 계산하면 리픽싱이 기존 주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4강.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길까? 지분 희석과 오버행 이해하기. 3강에서 우리는 리픽싱을 공부했습니다. 리픽싱. 쉽게 말하면 전환가액 조정이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전환가액도 조건에 따라 내려가면 같은 금액의 전환사채가 더 많은 주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는 현재 전환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 조정가액에서는 몇 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전환사채가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사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환사채가 실제 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주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는 1,000만 주, 그리고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바뀌면 새로운 주식 200만 주가 생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환 전에는 1,000만 주, 전환 후에는 1,200만 주, 전체 주식 수가 200만 주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1,0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1,000주가 800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식은 여전히 1,000주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 주식 수가 늘었습니다. 아주 쉽게 피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 전체를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피자를 10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중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몫은 10%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서 전체가 12조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서 약 8.3%로 낮아집니다. 이것이 지분 희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분 희석은 내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내가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 주가는 반드시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주가가 자동으로 같은 비율만큼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회사의 실적, 성장성, 시장 상황, 투자 심리, 수급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전환이 발생하면 기존 주주가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물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주가는 20,000원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았는데 시장에서 2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투자자는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시장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나오는 주식이 10,000주, 20,000주 이 정도이고 회사의 전체 주식 수가 아주 많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주식이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많다면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생각합니다. 저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 아닐까? 바로 이런 부담을 이해할 때 알아두면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오버행입니다. 오버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모든 주식이 시장에 팔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많은 주식이 존재합니다. 그 물량이 주가 위에 무거운 짐처럼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오버행은 잠재적인 대규모 매물 부담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분 희석과 오버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지분 희석.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면 오버행.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대규모 주식 물량이 주가의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주 짧게 기억하겠습니다. 지분 희석은 지분의 문제, 오버행은 매물의 문제. 그렇다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회사 입장에서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전환사채와 관련된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방향으로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 감소 가능성,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가능성, 시장 수급 측면에서는 오버행 가능성,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투자자가 전환 청구 관련 공시를 봤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몇 주가 새로 생기는가? 10만 주인지, 100만 주인지, 1000만 주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식 수만 보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식이 100만 주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가 1억 주라면 약 1%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행 주식 수가 500만 주인 회사에서 100만 주가 새로 나온다면 현재 주식 수의 20%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100만 주라도 회사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에서는 몇 주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식 수 대비 얼마나 큰 물량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차이입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 현재 주가가 11,000원,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30,000원이라면 어떨까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전환받은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더 주의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언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전환사채가 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든 물량이 주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실제로 전환 청구가 이루어지고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 새로운 주식이 상장되는가, 이런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전환사채는 얼마인가?입니다. 한번 전환 청구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전환사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전환사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억 원어치가 주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억 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전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번에 나온 주식만 보지 않고 앞으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잔여 물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전환사채 관련 공시를 보면 이런 순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환 청구가 나왔다. 그러면 몇 주가 새로 생기는가? 그 다음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가? 그리고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또 언제 주식으로 상장되는가? 마지막으로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이 5가지를 확인하면 전환사채가 실제로 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주식이 시장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버행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으로 인해 관련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다는 뉴스만 보고 무조건 호재, 무조건 악재,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생기는가? 현재 발행 주식수 대비 몇 %인가?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언제 상장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아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뀌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주주는 그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희석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오버행 부담은 얼마나 되는가? 이 2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전환사채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5강. 전환사채 물량은 언제 시장에 나올까? 전환 청구 기간과 상장일 이해하기. 4강에서 우리는 전환사채가 실제 주식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시장에 대규모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오버행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전환사채가 발행됐다고 해서 그 많은 주식이 바로 시장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환사채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시간표를 공부하겠습니다. 전환사채 공시를 보면 초보자에게 낯선 날짜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발행일, 납입일, 전환 청구 기간, 그리고 실제 주식으로 전환된 뒤에는 신주가 거래될 수 있는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보면 복잡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언제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주식이 언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전환 청구 기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날짜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2026년 1월 1일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환 청구는 바로 할 수 없고 2027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 투자자는 발행 직후인 2026년 1월 2일에 마음대로 주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전환 청구가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존 주주에게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환 청구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직 주식으로 바뀌지 않은 잠재 물량입니다. 하지만 전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면 시장에서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 특히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상당히 높다면 전환 가능성이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7,000원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 전환의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봤는데 시장에서는 7,00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환가액은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20,000원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환을 통해 받은 주식과 시장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환 청구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전환 가액과 현재 주가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환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주식이 시장에 나와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청구가 이루어진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실제로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 가능한 상태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전환 청구일과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쉽게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가 발행됩니다. 그 다음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전환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주식이 발행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 주식은 시장에서 매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기존 주주는 관련 상장 일정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주식과 실제로 거래할 수 있게 된 주식은 수급 측면에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의 현재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입니다. 전환 청구로 새로운 주식 200만 주가 생긴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상당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200만 주가 오늘 당장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거쳐 며칠 뒤 거래 가능해진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그 일정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가능 시점이 다가올수록 대규모 물량이 나올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상장되는 날 200만 주가 전부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상장 가능 물량과 실제 매도 물량은 같지 않습니다. 200만 주가 새로 상장됐다고 해서 200만 주가 그날 모두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할 수도 있고 일부만 매도할 수도 있고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만 주가 상장된다와 200만 주가 매도된다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매물 규모가 크다면 시장에서는 그 자체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4강에서 배운 오버행과 연결됩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관련 공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환 청구 시작일, 언제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전환 청구 종료일, 언제까지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전환가액, 얼마를 기준으로 주식을 받는지 봅니다. 네 번째, 현재 주가, 전환가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 실제 전환 청구가 나왔다면 전환되는 주식 수와 거래 가능한 관련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재 발행 주식 수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되는 주식이 5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행 주식이 1억 주라면 전체의 약 0.5%입니다. 반대로 현재 발행 주식이 250만 주인 회사라면 50만 주는 무려 20%입니다. 같은 50만 주라도 시장에 주는 부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에서는 절대적인 주식수보다 현재 발행 주식수 대비 비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환사채가 여러 번에 나누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전환사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20억 원어치가 전환됩니다. 다음에 30억 원어치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아직 50억 원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한 번의 전환 청구만 보고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추가 전환될 수 있는 잔여 전환사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환사채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계속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한 번의 전환 청구 공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추가 상장 관련 공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전체 전환 가능 물량 중 지금까지 얼마나 전환됐고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물탱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100억 원이라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번에 20억 원이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가 완전히 빈 것이 아닙니다. 아직 8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가 봐야 하는 것은 이번에 빠져나온 20억 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80억 원까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전환사채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다. 끝이 아닙니다. 전환가액을 확인합니다. 리픽싱 조건을 확인합니다. 전환 가능한 최대 주식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전환 청구가 시작되면 몇 주가 전환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상장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여 전환사채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발행됐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있고 실제로 전환 청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주식이 발행된 뒤 거래 가능한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장되는 주식수와 실제로 시장에서 매도되는 주식수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잠재 물량이라면 그 자체로 시장에 오버행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날짜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언제 전환할 수 있는가? 얼마에 전환하는가? 몇 주가 생기는가?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실제 거래 가능한 일정은 언제인가? 그리고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가? 전환 사채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가격과 물량뿐 아니라 시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환 사채 완전 정복 6강. 전환 사채 투자자는 언제 돈을 벌까?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관계. 5강에서는 전환 사채에도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환 사채가 발행되고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시작되고 실제로 전환 청구가 이루어지고 주식으로 전환된 뒤 거래 가능한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나온 물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까지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볼 때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왜 주식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환하려는 유인이 커질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개의 가격을 비교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전환가액. 두 번째, 현재 주가. 오늘 강의의 핵심은 사실 이것 하나입니다. 현재 주가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보자. 아주 쉬운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A 회사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주식 한 주를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A 회사의 주가도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전환가액 10,000원, 현재 주가 10,000원.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판다고 해도 단순 가격 차이만 놓고 보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20,000원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여전히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그 주식은 20,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1억 원을 10,000원으로 나누니까 10,000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20,000원이라면 어떨까요? 10,000주 곱하기 20,000원. 시장 가치로 계산하면 약 2억 원입니다. 물론 실제 투자 수익은 취득가격과 이자, 세금, 거래 비용, 계약 조건, 주가 변동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예에서는 전환가액보다 현재 주가가 크게 높을수록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 전환을 고려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7,000원입니다. 1억 원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 전환가액 10,000원을 기준으로 10,000주를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한 주가 7,000원입니다. 10,000주의 시장 가치는 약 7천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가격 관계만 놓고 보면 굳이 주식으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아주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다. 전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다. 전환을 고려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다고 해서 모든 전환사채 투자자가 즉시 주식으로 바꾸고 바로 시장에 매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전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 전환 가능 시점이나 계약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다. 더하기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함께 맞아야 실제 전환 가능성을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아주 빠르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0,000원,
현재 주가가 11,000원, 차이는 1,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환가액은 똑같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20,000원이라면 어떨까요? 현재 주가는 전환가액의 2배입니다. 가격 차이가 훨씬 큽니다. 또 현재 주가가 30,000원이라면 전환가액 10,000원과 비교해서 3배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얼마나 높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훨씬 아래에 있을 때는 당장 대규모 전환 가능성에 대한 시장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환가액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크게 높아질수록 잠재적인 전환 물량이 더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4강에서 배운 오버행, 그리고 5강에서 배운 전환 일정이 다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인 회사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 200만 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 현재 주가는 8,000원입니다. 아직 전환가액보다 현재 주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0,000원, 12,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환사채가 있는 회사라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200만 주의 전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전환사채가 있는 종목을 볼 때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가액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주가가 전환가액을 크게 넘어섰다면 3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전환 청구가 현재 가능한가? 아직 전환 청구 기간이 아니라면 당장 전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전환 가능 주식은 몇 주인가? 10만 주인지, 100만 주인지, 1,000만 주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가? 이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은 전환 가능 주식이 200만 주, 현재 발행 주식 수가 1,000만 주. 단순 비교하면 현재 발행 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잠재 물량입니다. 반면 남은 전환 가능 주식이 20만 주이고 현재 발행 주식이 1억 주라면 비율은 약 0.2%입니다. 같은 전환사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잠재적인 부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볼 때 전환사채가 있다. 이 한마디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환가액이 얼마인지,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전환 청구가 가능한지, 남은 물량이 얼마인지,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얼마나 큰 비중인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강에서 배운 리픽싱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처음 전환가액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하락으로 조건에 따라 리픽싱이 이루어져 전환가액이 7,000원으로 내려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 번째, 같은 전환사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낮아진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 사이의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는 최초 전환가액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재 적용되는 전환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전환가액 10,000원, 현재 주가 8,000원, 현재 주가가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7,000원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여전히 8,000원입니다. 주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전환가액이 낮아지면서 가격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리픽싱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전환사채를 발견하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현재 주가는 전환가액보다 높은가, 낮은가? 전환 청구는 가능한 시점인가? 전환 가능한 주식은 얼마나 남았는가?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가? 이 6가지 질문만 습관적으로 해도 전환사채를 보는 눈이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전환가액 10,000원, 현재 주가 7,000원. 단순 가격 관계에서는 전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 10,000원, 현재 주가 20,000원. 전환을 고려할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청구 기간과 조건, 잔여 물량, 투자자의 판단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가가 전환가액을 크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전환사채 물량을 다시 확인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잠재적인 전환 물량과 오버행 부담이 시장의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볼 때는 전환가액 하나만 보지 말고 현재 주가와 비교하고 전환 가능한 시점과 남아있는 물량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7강. 기업은 왜 전환을 원할까?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회사에는 무엇이 좋을까? 6강에서는 전환사채 투자자가 언제 주식으로 바꾸려는 유인이 커지는지 공부했습니다. 핵심은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관계였습니다. 전환가액보다 현재 주가가 높아질수록 전환을 고려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 입장입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이 재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환사채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일반 회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선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전환사채는 처음에는 채권입니다. 즉 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나중에 조건에 따라 원금을 갚아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원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입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회사는 언젠가 상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원금을 갚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 입장에서 전환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가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투자자에게서 1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었을 때까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으로 남아있다면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상환해야 할 자금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가운데 80억 원어치가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해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8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사의 현금 유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자 부담입니다. 전환사채의 조건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채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전환된 부분은 더 이상 같은 채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환된 부분과 관련된 향후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전환 전에는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의 성격, 전환 후에는 주주의 자본 성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무제표와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채권으로 남아있으면 회사에는 부채 성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전환되면 전환된 부분은 자본 쪽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 부담은 줄고 자본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 같은 재무 안정성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의 부채가 500억 원, 자본이 500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부채 성격의 전환사채 가운데 100억 원이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아주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 아래 부채는 줄고 자본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 구조가 전보다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환은 무조건 좋은 거네?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회사와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상환 부담 감소, 이자 부담 감소 가능성,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재무 구조 개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는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바로 지분 희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였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200만 주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는 1200만 주가 됩니다. 회사는 부채 부담을 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선 전체 주식 수가 증가했습니다. 내 주식 수는 그대로인데 전체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회사에 좋은 것과 기존 주주에게 좋은 것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현금으로 원금을 갚는 대신 주식을 발행해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는 그 대가로 지분 희석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이 줄었다. 기존 주주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 주식수가 늘었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무조건 전환을 원할까요?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현금이 부족하고 만기 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현금도 충분하고 사업도 잘 되고 굳이 대규모 지분 희석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계약에는 전환가액 조정, 상환 조건, 조기 상환 청구권, 회사의 매도 청구권 등 여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은 무조건 회사에 좋다라고 외우기보다는 회사의 현금 상황과 전환사채 조건을 함께 본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주의해서 볼 상황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한번 발행한 회사가 몇 년 뒤 또 발행하고 또 발행하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전환사채를 여러 번 발행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대규모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왜 계속 돈이 필요한가입니다. 첫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로 1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의 전환사채는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몇 년 뒤 또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기존 채무를 갚습니다. 그 다음 또 발행합니다. 그런데 매출은 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지 않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투자자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사업에서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공시에서 발행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금 조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연구개발인지, 타 법인 증권 취득인지, 채무상환인지, 왜 돈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한 뒤 회사가 좋아졌는지도 추적해야 합니다. 매출이 증가했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는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졌는가? 새로운 공장이 실제 매출로 연결됐는가? 연구개발 결과가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전환사채를 한 단계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단순히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그 돈이 기업의 미래를 키우는 돈인지 단순히 부족한 현금을 메우는 돈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향후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는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이 생기면서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물량이라면 오버행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은 회사에는 도움이 되면서 기존 주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환 사채를 반복해서 발행하는 회사라면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전환 사채로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고 그 돈으로 실제 기업 가치를 키웠는가? 전환 사채의 진짜 평가는 발행하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고 몇 년 뒤 무엇을 만들어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사채 완전 정복 8강. 전환 사채는 누가 살까? 인수자를 보면 시비의 성격이 보인다. 7강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공부했습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현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으며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에게는 지분 희석이라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좋은 것과 기존 주주에게 좋은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전환 사채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환 사채는 도대체 누가 사는 것일까요? 개인 투자자가 살까요? 증권사가 살까요? 사모펀드가 살까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살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법인이 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환 사채 투자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전환 사채 공시를 볼 때 금액과 전환가액만큼이나 누가 전환 사채를 인수했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환 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의 채권자가 미래에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채권과 전환 사채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10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전부 전환될 경우 1,000만 주가 아니라 100만 주가 됩니다. 100억 원은 100억 원이고 10,000원으로 나누면 100만 주입니다. 이 계산은 반드시 정확하게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기존 주식이 500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100만 주가 새로 생긴다면 전체 주식 수는 600만 주가 됩니다.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궁금해야 합니다. 이 100만 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투자자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입니다. 증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사채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가 인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을 전환해서 바로 시장에 판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 목적과 계약 조건에 따라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운용사나 펀드입니다.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가 전환사채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채권의 안정성과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경우에 따라 단순한 이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향후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실현하려 할 수도 있으며 투자 규모가 매우 크다면 전환 후 지분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조합이나 벤처 투자 회사 같은 투자자입니다. 특히 성장 단계의 기업이나 바이오 신기술, 벤처기업 등에서는 이런 형태의 투자자가 전환사채에 참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공하면 전환을 통해 주식 가치 상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법인입니다. 다른 회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일 수도 있고, 사업상 협력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전략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인이 샀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법인이 전환사채 발행회사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전환사채의 인수자나 권리관계를 살펴보다 보면 회사의 최대 주주, 관계회사, 특수관계인 등이 관련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전환사채 투자 수익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지분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가 회사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투자자가 대규모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바꾸면 그 투자자가 10%, 20% 혹은 그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거 단순한 채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환사채 공시에서 인수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전환사채. 회사가 특정 투자자를 정해서 그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구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누가 100억 원을 넣었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또는 법인이 누구인지, 회사와 어떤 관계인지, 왜 투자했는지, 전환하면 몇 주를 받을 수 있는지, 전환 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전환 후 지분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가진 전환사채를 모두 전환하면 300만 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환 후 전체 주식은 1300만 주가 됩니다. 그 투자자가 가진 300만 주는 전환 후 전체 주식의 약 23%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히 전환사채 투자자 한 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경영권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닐까? 가능성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재무적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제휴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을 우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만 보고 목적을 단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누가 인수했는가? 두 번째, 얼마를 인수했는가? 세 번째, 회사와 어떤 관계인가? 네 번째,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다섯 번째, 전부 전환하면 몇 주를 받는가? 여섯 번째, 전환 후 예상 지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과거 공시까지 살펴봅니다. 왜 과거 공시를 볼까요? 이번에 처음 등장한 투자자인지, 과거에도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던 투자자인지, 다른 자금 조달에도 계속 등장했던 투자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몇 년 동안 전환사채를 여러 차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시를 계속 살펴보니 비슷한 투자자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번 전환사채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전체 자금 조달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채권자로 끝날 수도 있고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낮고 전환할 이유가 크지 않다면 채권의 성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상승해서 전환가액보다 훨씬 높아지면 전환을 고려할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회사의 채권자였던 투자자가 어느 날 대규모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자를 볼 때는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전환 후의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는 12투자자, 전환하면 주주. 대규모 전환이면 주요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 구조와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이것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물량이라면 시장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버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전부 연결됩니다. 전환가액, 리픽싱, 전환 가능 주식수, 전환 청구 기간, 현재 주가, 자녀 전환 사채, 그리고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가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전환 사채 공시를 보면 숫자부터 봅니다. 100억, 200억, 500억. 하지만 한 단계 더 공부한 투자자는 숫자를 본 다음 바로 이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누가 샀는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강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경영권은 안전할까요? 우호 지분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나 인수합병과 어떤 관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나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그 투자자가 전환을 통해 몇 주를 받을 수 있는가? 전환 후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가? 회사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 투자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8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볼 때는 얼마에 발행했는지만 보지 말고 누가 샀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하자. 왜냐하면 오늘의 전환사채 투자자가 내일은 그 회사의 큰 주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구강. 전환사채 발행은 무조건 악재일까? 좋은 시비와 위험한 시비 구별하기. 8강에서는 전환사채를 누가 사는지 공부했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투자조합, 일반 법인,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전환사채 금액만 보지 말고 누가 인수했는지도 확인하자. 오늘은 투자자들이 전환사채 공시를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악재일까요? 주가가 떨어질까요? 회사가 돈이 없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자체만으로 무조건 악재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발행했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회사가 있습니다. A 회사도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B 회사도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의 전환사채를 똑같이 평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A 회사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증가하는데 기존 공장으로는 생산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반면 B 회사는 사업에서 현금이 계속 부족합니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거래처에 돈도 지급해야 하고 기존 빚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똑같은 100억 원이지만 돈의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것부터 봐야 합니다. 전환사채 공시에는 회사가 조달한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나옵니다. 투자자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시설자금부터 보겠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생산 설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고객사의 주문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의 생산 능력으로는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5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공장과 생산 설비를 만듭니다. 몇 년 뒤 생산량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까지 증가한다면 전환사채로 조달한 돈이 기업의 성장을 만드는 자금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성장기업은 현재 가진 현금만으로 큰 투자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도 지어야 하고 연구개발도 해야 하고 새로운 사업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현재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렸느냐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입니다. 이번에는 운영자금을 보겠습니다. 운영자금은 회사가 일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원재료를 사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회사는 매출이 크게 늘면서 원재료 구입이나 재고 확보 등에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금이라는 글자만 보고 이 회사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봐야 합니다. 회사가 몇 년 동안 계속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번에도 운영자금, 다음에도 운영자금, 그 다음에도 운영자금. 그런데 매출은 별로 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사업에서 돈을 벌어서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외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버티는 것인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채무상환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새로운 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기존의 비싼 부채를 갚는다면 재무구조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돈을 빌려서 예전 빚을 갚고 또 돈을 빌려서 그 빚을 갚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에서 돈을 빌리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그 돈을 갚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무상환 목적의 전환사채가 나오면 단순히 빚을 갚는구나 하고 끝내지 말고 왜 기존 빚을 자체 현금으로 상환하지 못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회사의 지분이나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발생하고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면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업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인수한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낸다면 주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또 같은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렇다면 좋은 전환사채와 위험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환사채 자체에 좋은 시비, 나쁜 시비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발행 목적을 봅니다. 왜 돈이 필요한가?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까? 공장 증설입니까? 연구개발입니까? 운영자금입니까? 기존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두 번째, 발행 규모를 봅니다. 회사의 규모와 비교해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큰 회사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규모가 작은 회사가 회사 가치에 비해 엄청나게 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환된 몇 주가 생기는가입니다. 세 번째, 전환가액을 확인합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합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 봅니다. 네 번째, 리픽싱 조건을 확인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액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봅니다. 왜 중요합니까? 앞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같은 전환사채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최대로 몇 주까지 생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환사채가 100억 원이라고 해서 100억 원이라는 숫자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현재 전환가액으로 계산했을 때 몇 주가 생기는지, 리픽싱이 이루어져 전환가액이 더 낮아졌을 때는 몇 주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발행 주식 수 대비 몇 %인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입니다. 전환사채를 전부 전환하면 50만 주가 생깁니다. 기존 주식 대비 약 5% 규모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인데 전부 전환하면 300만 주가 생깁니다. 기존 주식 대비 30% 규모입니다. 같은 전환사채라도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8강에서 배웠던 누가 인수했는가를 확인합니다. 단순 재무적 투자자인지, 사업상 관계가 있는 법인인지,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계가 있는지, 과거에도 이 회사의 전환사채에 반복해서 등장했던 투자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봅니다. 전환사채 한 번만 보면 회사의 습관을 알기 어렵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전환사채를 몇 번 발행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5년 동안 전환사채를 한 번 발행했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자금 조달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매년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1차 시비, 2차 시비, 3차 시비, 4차 시비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이 리픽싱도 반복됩니다. 새로운 주식도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매출은 제자리, 영업이익은 적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전환사채가 나옵니다. 이런 회사라면 투자자는 매우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돈을 빌리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뀔 때마다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희석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다면 오버행 부담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사채가 한 번 나왔다는 사실보다 전환사채를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구조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경우와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아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전환사채 발행, 공장 증설, 생산 능력 증가,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개선. 이런 흐름이라면 전환사채로 조달한 돈이 기업 가치를 키우는 데 사용됐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전환사채 발행, 운영자금 부족, 다시 전환사채 발행, 기존 채무 상환, 또 전환사채 발행, 리픽싱 반복, 주식수 증가. 그런데 매출 정체, 영업적자 지속, 현금 흐름 악화. 이런 흐름이라면 훨씬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전환사채는 돈을 조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와 비슷합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치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유 종목에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다고 해도 제목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이 들어왔으니 무조건 호재다 라고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공시를 열고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왜 발행했는가? 얼마를 조달했는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리픽싱 조건은 어떤가? 최대로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 현재 발행 주식 대비 몇 %인가? 누가 인수했는가? 그리고 과거에도 전환사채를 반복해서 발행했는가?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그 전환사채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인지, 기존 주주에게 큰 희석 부담을 줄 수 있는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인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무조건 호재도 아니고 무조건 악재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돈을 조달했고 그 돈으로 기업 가치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주식이 생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연결해서 전환사채 공시가 나오면 투자자는 무엇부터 무엇까지 확인해야 하는가, 실제 공시를 처음 펼쳤다고 생각하고 전환사채 분석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완전 정복 10강. 전환사채 최종 정리. 공시가 나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지금까지 전환사채를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전환사채, 전환가액, 리픽싱, 전환청구, 지분희석, 오버행. 처음 듣는 용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환사채 공시가 나와도 무조건 겁부터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10강에서는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공시가 나왔을 때 투자자는 무엇부터 봐야 하는가? 오늘 이것 하나를 완성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기억하겠습니다. 전환사채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전환사채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전환사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가 아닙니다. 전환사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시를 열고 하나씩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발행했는가? 가장 먼저 볼 것은 전환가액도 아니고 주가도 아닙니다. 회사가 왜 돈을 조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시설 자금인지, 운영 자금인지, 채무 상환 자금인지,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인지, 이것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증설을 위해 3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회사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생산시설이 부족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다음 질문을 합니다. 이 300억 원이 실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 반대로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인 회사가 운영자금 부족 때문에 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사업에서 필요한 현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같은 전환사채라도 발행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얼마를 발행했는가? 100억 원인지, 500억 원인지, 1000억 원인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절대 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기업 규모와 비교해야 합니다. 큰 회사의 100억 원과 작은 회사의 100억 원은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금액을 본 다음에는 반드시 전환되면 몇 주가 생기는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주식 한 주를 얼마로 계산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 금액이 100억 원, 전환가액이 10,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전환 가능한 주식은 100만 주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식이 나옵니다. 전환 가능 주식 수는 전환사채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 주가와 비교합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7,000원입니다. 단순 가격 관계만 보면 전환 요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20,000원이 됐습니다. 전환가액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전환을 고려할 경제적 요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다섯 번째, 리픽싱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전환가액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전환가액이 조정될 수 있는지, 조정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즉 최저 조정가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가액이 10,000원이면 100만 주입니다. 그런데 리픽싱으로 5,000원까지 내려간다고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100억 원으로 200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똑같은데 주식수가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리픽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최대 몇 주까지 나올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바꾸면 몇 주가 새로 생길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현재 발행 주식 수와 비교합니다. 현재 발행 주식이 1,000만 주, 전환 가능한 주식이 100만 주라면 기존 발행 주식 대비 10% 규모입니다. 그런데 리픽싱 후 전환 가능 주식이 200만 주로 늘어난다면 기존 발행 주식 대비 20% 규모가 됩니다. 이제 숫자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분 희석 가능성입니다. 일곱 번째, 전환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아무리 높아도 아직 전환할 수 없는 기간이라면 당장 주식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 청구 시작일, 전환 청구 종료일, 그리고 실제 전환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주가와 전환가액만 보지 말고 시간표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누가 인수했는가? 8강에서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증권사인지, 펀드인지, 투자조합인지, 일반 법인인지,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의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 후에는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전환사채라면 전환 후 예상 지분율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사채가 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일부는 이미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초보 투자자는 전환됐으니까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몇 주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잔여 시비를 추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 번째, 오버행을 생각합니다. 전환 가능한 주식이 많고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크게 높고 전환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시장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매도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인 대규모 주식 물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버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무조건 전환사채가 많으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가 강하다면 추가 주식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고 기업 실적도 좋지 않은데 대규모 전환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면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의 크기와 기업의 성장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제 상황처럼 처음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A 회사가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공시를 발견했습니다. 무엇부터 봅니까? 첫 번째, 왜 발행했지? 공장 증설을 위한 시설 자금입니다. 두 번째, 얼마지? 30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전환가액은 10,000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300만 주입니다. 네 번째, 현재 주가는 15,0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습니다. 다섯 번째, 리픽싱은 조건에 따라 전환가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현재 발행 주식은 몇 주지? 3천만 주라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환가액 기준으로 300만 주가 생길 수 있다면 기존 발행 주식 대비 약 10% 규모입니다. 일곱 번째,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지? 전환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 누가 샀지? 인수자를 확인합니다. 아홉 번째, 이미 전환된 물량은 얼마나 되고 아직 얼마나 남았지? 잔여 물량을 확인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주가에 부담이 될 정도인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전환사채 공시의 큰 구조를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전환사채를 반복해서 발행했는가? 한 번의 전환사채보다 몇 년 동안의 자금 조달 역사를 보면 회사의 모습이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조달한 돈이 성장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사채, 또 전환사채, 다시 전환사채, 리픽싱, 주식수 증가, 또 자금 조달. 그런데 매출은 정체되고 영업 적자가 계속되고 현금 흐름도 좋지 않다면 투자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볼 때는 한 장의 공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과거에 왜 발행했고, 전환가액이 어떻게 변했고, 얼마나 전환됐고, 얼마나 남았고, 그 돈을 사용한 결과 회사가 실제로 좋아졌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환사채 공시를 볼 때 다음 순서를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왜 발행했는가? 얼마를 발행했는가? 전환가액은 얼마인가? 현재 주가는 얼마인가? 리픽싱 조건은 무엇인가? 최대로 몇 주가 생길 수 있는가? 기존 주식 대비 얼마나 큰 물량인가? 언제부터 전환할 수 있는가? 누가 인수했는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물량이 기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순서대로 보면 복잡해 보였던 전환사채가 조금씩 숫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환사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환사채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를 보지 않고 시비는 무조건 악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큰 돈이 들어왔으니까 호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투자자는 좋다, 나쁘다 부터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왜?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 발행했는가? 왜 이 투자자가 인수했는가? 왜 전환가액이 이렇게 정해졌는가? 왜 리픽싱 조건이 있는가? 왜 회사는 이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돈이 앞으로 기업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를 공부하는 진짜 목적은 용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채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환사채를 발견하면 발행 목적부터 확인하고 전환가액과 리픽싱, 전환 가능 주식수와 희석률, 전환 시점과 인수자,
자녀 물량과 오버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판단하자. 이것으로 전환사채 완전 정복 1강부터 10강까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채권은 다음 시리즈에서 별도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